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 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소방장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장시험에서 약간 좀 논란이 있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하지조사 보고 규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방학교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고 또 그 의견을 제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방장 문제는 좀 평이하고 큰 사각지대에 좀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일반적인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렇죠. 깊숙하게 그냥 막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을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내고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문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빡셈이 많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걸 다시 또 말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공부할 때 암기 위주로 단답식으로 암기 위주보다는 현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인강이 좀 필요하고 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어려웠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그림 파일이 올라올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강하면서 앞으로는 그림 파일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왜? 시험 출제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그림 파일 올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NFPA의 그 문제가 그림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소방장 문제에 뭐 새로운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다 문제 나름대로는 그 허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공부하는 것은 우리는 지문이 길게 나오고 박스이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암기 위주보다는 우리가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물리적 성질인데요.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제가 강의할 때 얘기를 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뭐 영도시에 뭐 일감이 어쩌고 저쩌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죠? 딱 보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단은 영도시의 얼음 1g이 영도시 액체로 변하는데 79.7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항상 할 때는 539와 그 다음에 79.7, 그 다음에 1200배. 이거는 물의 물리적 성질에서 우리 외워놔야 돼. 기본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도시의 액체의 물 1g이 100도씨의 수증기 만드는데 539. 539는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700배, 수증기 확대 평창 1700배, 그 다음에 10배 가는 건 539 칼로리, 그 다음에 육의 열은 79.7. 이건 외워놔야 되는데 딱 여기 두 개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것이 영도시라 했단 말이죠. 100도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와, 이것은. 이건 답이다. 틀렸다. 자, 물의 비중은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도씨일 때 0.9997로 가장 무겁다. 또 4도씨보다 높거나 낮아도 이 값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은 기본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표면 장력은 20도씨에서 72.75 다임이며 온도가 상승하면 표면 장력은 작아진다. 이거 높아진다. 막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담당자, 관계자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고 그 내용을 제가 제 생각, 제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보면은 잔불 정리다, 재발화 감시다 이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는 모집 공고에 소방장 승진 시험 그 공고에
소방 전술은 중앙학교의 공통 교재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학교 공통교재 벗어나면 안 돼. 굳이 전술을 왜 그렇게 표시했을까? 예. 전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논란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딱 중앙학교 공통교재로 딱 한정을 시킨 거야. 여기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된 것은 화재조사 보고 규정이 23년 3월 8일자인가요? 3월 8일자로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재는 개정된 것이 사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교재로 한다고 했으면 현재 교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 용어가 뭐 큰 문제가 있나요? 예. 그리고 또 물론 저도 뭐 출제 편집 위원장, 출제위원장 수없이 해봤습니다. 예. 수없이 해봤지만 사실 출제하시는 분의 또 입장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규정이 바뀐 것에 바뀌자마자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아요. 그것은 사람의 조금 허점을 찌르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론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을 좀 해서 또 편집할 때도 좀 거기서 걸러줄 필요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교재가 벌써 나왔고 중앙학교 공통교재가 나왔는데 거기에 수정이 안 된 것이 나왔어요. 수정이 3월 8일자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좀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잠불정리라는 것은 이 완진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뭐 초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초진로. 이렇게 이건 틀린 거야. 그죠?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답이 1번이 하는데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재 중심으로 하면은 이것은 맞는 겁니다. 교재 중심으로. 그런데 문보집 공부에 교재 중심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발화 감시도 마찬가지야. 재발화 감시도 이것이 잠불 감시로 되어 있거든요. 잠불 감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소멸될 때까지예요. 소멸될 때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새로운 규정에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모집 공부에 나온 것을 믿고서 그대로 했던 사람들은 답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화 요인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화 여론에 의해서 발화로 이어진 연소 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 물적, 자연적 요인에 한한다. 이건 맞고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정과 감식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갑니다. 장비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고, 감식은 뭡니까? 노하우, 경험으로 하는 것이 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의 논란은 과연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입장은 분명히 소방 전술만은 23년도에 현재 나와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한다. 거기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워낙 방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이 없다. 다 맞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관계자의 여러 가지 얘기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새로운 법 규정을 좀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시험 출제하시는 분은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출제를 할 수도 있었겠죠.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게 답이 없는 걸로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 그 정도로 하고요. 자,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고체 가연 물질의 일반적 연소에서
틀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자기 연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표면 연소는 고체 가물의 표면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불이 붙는 거, 연소하는 거, 그것을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표면 연소는 고체 가물의 일분해나 증발하지 않고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한다. 이건 맞는 거죠. 자, 분해 연소는 말입니다. 분해 연소 물질은 뭐가 있느냐? 분해 연소는 고체 가물이 가열하면서 일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어떤 물질이 있느냐? 이건 이제 중요하죠. 목탄, 코크스, 금속 이것은 말이죠. 표면 연소가 해당되는 거야. 분해 연소는 뭐가 있죠? 뭐 분해 연소는 보통 보면은 이제 목재, 나무, 그 다음에 뭐 종이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섬유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은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분해 연소는 고체 가열물로 가열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또 자기 연소는 뭐냐? 자기 연소는 오류야. 자기 반응성, 자체적으로 산소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폭발물의 원료로 쓰는 것이고, 니트로셀로스, 또 트리니트로톨리엔,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은 오류의 자기연소 물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3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표면연소와 분해연소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위험물의 특수 현상이 나왔습니다.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 네 개의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일단 오일로버는 말이죠. 오일로버는 화재와 관련이 있어. 화재가 나서 생기는 건데 이것은 탱크가 파괴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오일로버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재는 화재인데 탱크와 물과 원유가 밖으로 넘쳐나게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보일러오버라고 해요. 똑같은 화재야. 둘 다 화재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야. 근데 한 개는 탱크 터지는 거고, 터지는 것은 오일러오버고, 물과 터지진 않고 물과 원유가 밖으로 넘쳐나오는 것은 보일러오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화재가 아니야. 세 번째, 네 번째는 화재는 아니야.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온도의 상승에 의해서 물이 원유를 밀어 올리는 것은 물이 밑에 있잖아요. 원유를 밀어 올리는 넘쳐나게 만드는 것은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뭐냐 하면은 화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에 이렇게 물이 많잖아요. 이 물이 기름에 갑자기 뜨거운 기름에 팍 들어가면 어떻게? 그 기름이 밖으로 확산돼서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슬럽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보일 플러스 슬럽, 보일 플러스 슬럽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그걸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뭐 고전적인 문제, 우리 서방이 기본으로 알아야 될 문제, 백드래프트 프레시 오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백드래프트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산소와 관계가 있어. 공기와 관계가 있다고. 프레시 오버는 열에 의한 문제야. 이것은 산소, 공기는 자유로워. 그죠? 개방돼 있어. 그건 열의 문제야. 일단 그렇게 알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이고 파괴되고 하는 것은 백드래프트입니다. 이건 화학적인 문제야. 자, 그럼 백드래프트보다 프레시 오버가 높다. 프레시 오버는 웬만하면 다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화재의 진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발화가 되고요.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성장기가 되고, 여기는 채성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택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처음에 성장기에서 뭡니까? 프레임 오버라고 그랬잖아요. 발생된다. 그죠? 두 번째가 백드래프트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롤오버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이것이 프레시오입니다. 이것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폐쇄가 된 상태에서는 백드래프트지만
개방된 일반적인 화재에서는 프레시 오버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 프레시 오버는 가연성 가스가 천정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거든.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드래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건축물을 파괴할 수 있는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창문이 부서지고 하얀 폭풍은 백드래프트야. 왜? 산소가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불이 났다 이거예요. 겨울철에 특히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확대될 수가 없잖아. 왜? 산소가 없으니까. 이 산소가 겨우 빨려 들어온다는 것이 진공처럼 빨려 들어온다는 것이 진공청소기처럼 뭐 소리도 나고 노란 연기도 보이고 또 타르가 창문에 시커멓게 흘러내리고 밖에 불은 안 보이지만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징조예요. 그래서 보통 자세를 낮게 해서 문에 손을 대고서 만져본다. 그래서 여기서 소방관이 와서 문을 갑자기 열면은 신선한 산소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옵니다. 차고. 그러면 확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면서 밖으로 빨려 나가는 거야. 그것이 백드래프트라는 역류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폭풍이 계곡으로 가게할지도 그래서 폭풍이 계곡으로 빵 터지면서 소방관이 다친다 이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프레시 오버의 악화유는 공기이다. 프레시 오버의 악화가 프레시 오버는 열이고 백드래프트가 공기입니다. 예? 프레시 오버는 공기가 자유로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소방관들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찬 밀폐 공간. 밀폐 공간은 프레시 오버가 아니야. 백드래프트란 말이야. 그죠? 밀폐 공간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백드래프트에 대한 얘기다. 틀렸습니다. 뭐, 내용을 다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공부할 때 현장을 이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두 개 포인트만 딱 보면 답이야. 예, 찍으면 되는 거죠. 자, 프레시 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이고, 프레시 오버는 성장기의 마지막 단계이고, 최성기의 시작점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 5번 그렇게 정리하고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배연의 한 형태인 분무주스의 배연입니다. 이거는 뭐 고속분무, 중속분무, 저속분무가 아니고 분무주스로 강제로 배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자, 불이 났고 했으면 소방관이 들어가서 이걸 분무주스로 이렇게 배연을 해서 내보내는 거야. 강제적이죠. 예. 자, 관창 압력은 이게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관창 압력은 0.6 메가파스칼 이상의 분무한다. 0.6 메가파스칼이 맞습니다. 관창 압력은.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파스칼. 자, 그 다음에 전개 각도는 30도 정도로 해서 30대 정도로 해서 급기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급기구가 있으면 여기서 할 때 이 급기구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라는, 밖에서 우리가 배연을 할 때는 이걸 덮을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각도가 몇 도냐면 이것이 60도야. 그래서 0.6 메가파스칼 60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어. 30도는. 그런데 또 이게 넓으면, 이게 급기구가 넓다고 하면은 양쪽에서 두 명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명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죠. 자, 배기측에 진압대가 있을 때는 서로 연락을 쳐야 돼. 이 배기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진압대가 여기서 또 들어온다면은 이것은 위험하다. 연락을 취해서 이게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지. 또 하염과 배기구 사이에, 자, 이 하염이 있고 하염이 있고요. 이 배기구 사이에 우리 소방관이 존재한다면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죠.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기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나오는 배기 쪽에 거기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막아야 된다. 서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렇죠? 예. 또 화염이 막 있는 데다가 또 그 배기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소방활동 검토회의, 소방위시험에도 나오고, 소방장시험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고,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검토해에는 10일.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수없이 공부했으니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포인트 찍으면 돼. 10일. 틀렸어. 자, 검토회를 개최했을 때는 그 결과는 즉시 소방청. 검토회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잖아. 대형화재, 중요화재, 뭐 특수화재 이런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즉시 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자, 대형, 중요, 특수화재의 경우 통제하는 관할 서장이 된다고 했는데 대형화재는 본부장입니다. 중요, 특수 이것은 서장입니다. 물론 요 서장도 본부장이 할 수는 있어. 본부장이 본부장인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서장, 이 서장 내가 할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예. 자, 소방활동대회는 부근의 수리, 도로 수리, 펌프 부서, 이거는 호스를 하지 말고 수관을 하지 말고 호스를 하는 게 맞죠. 호스 연장 방향을 기입한다 맞습니다. 자,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화재의 진행 단계에 관한 설명인데요. 진행 단계, 좀 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점 주위에서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류와 복사가 나왔네요. 자, 대류와 복사 딱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대류 복사는 플래시 오버. 그 다음에 일정 공간 안에 가열물의 발화점까지 가열돼서 일순간 동시다발. 일순간 동시다발 얘기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래시 오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개가 나왔어. 대류와 복사 나오고 일순간 동시다발 나왔어. 그러면 플래시 오버 찍으면 되는 거야. 플래시 오버야. 자, 그럼 그 플래시 오버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니까. 뜨거운 가스증으로서 발산하는 복사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30kW, 20이죠. 예. 20이 맞고요. 그 다음에 틀렸네. 자, 이 현상과 관련해서 플래시 오버 현상과 관련해서 정확한 온도는 없지만 대략 483에서 649까지 범위가 폭넓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폭넓게 사용한다. 자, 우리가 숫자가 다 나왔어요. 숫자 483649는 맞습니다. 예. 이거는 20, 483, 649 맞습니다. 그 다음 열분의 작용에 의해서 발산하는 보편적 가스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아니죠. 일산화탄소죠. 불안전 요소. 화재 내에서 연기가 나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일산화탄소 CO입니다. 사망한 사람에서 가장 몸속에 많이 나온 것이 CO입니다. 그렇죠? 예.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조에 다다른 실내 열 발산율은 1000kW가 아니죠. 10,000kW지. 다 이렇게 말장난을 했습니다. 숫자 장난.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숫자도 정확히 봐야 돼요. 숫자를 돌려서 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다. 맞습니다.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소방자동차 역류 방지 밸브에 대한 나와 있는데요. 자, 역류 체크 밸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를 아시죠? 토출을 되지만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래야 펌프를 보호하잖아요. 자, 주 펌프, 이거 틀렸습니다. 상부입니다. 펌프 상부에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서 토출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체크해주는 것이 한다. 근데 일단 틀렸습니다. 하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물었네요. 방수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격작용으로부터 펌프 보호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펌프 진공 시에 흡입 측 배관 라인의 기밀을 유지해준다. 흡입 측이 아니죠. 예. 뭡니까? 토출 측이지. 토출 측의 배관 라인의 기밀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펌프보다 위에 있는, 위도 틀렸네, 아래. 예, 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이것은 제가 인강할 때 수없이 우리가 학습,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 문제에 보시면 제가 만드는 문제가 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많아요. 왜? 눈을 썩일 수 있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긴장을 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습 준비를 해야 돼. 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잠수병의 종류에서 탄산가스 중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찾으라는 거죠. 자, 탄산가스가 있고요. 탄산가스가 있고, 질소마취가 있고, 공기 색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중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특성을 알고 있으면 돼.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술에 취한 것처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질소마취야. 질소마취가 왜 생깁니까? 몸속에 거의 질소가 대부분 70% 질소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질소가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혈액과 세포의 조직에 질소가 스며드는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술 취한 것처럼 해롱해롱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근육의 경련, 멀미, 현기증, 발작, 호흡곤란. 예방법으로는 순수한 산소, 이 딱 답이 나왔네. 산소 중독이야. 너무 순수한 산소 너무 많아도 안 돼. 산소 중독이 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공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이 가빠지고 숨이 차고 안면 충혈은 탄산가스야. 왜냐면 우리가 몸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태워서 탄산가스가 발생하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배출해야 되거든. 배출한 거 몸속에 남아 있으면은 눈에 충혈이 오는 거야. 안면, 눈, 얼굴 벌겋게 충혈이 되고 쇼크 질식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탄산가스 중독이야. 빨리 배출을 해줘야 돼. 그리고 새로운 산소가 들어와야 돼. 그죠? 일단 옳은 것을 이게 맞습니다. 탄산가스. 예방법으로 상승할 때 절대 호흡을 정지하지 말고, 자, 잠수했다가, 잠수는 30m까지만 가야 돼. 더 가면 안 돼. 그러면 잠수병이 걸린단 말이죠. 야, 갔다가 올라올 때 정지하지 말고 급속하게 급속한 상승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문제 생기냐? 폐 조직이 파괴되는 거야. 공기 색정증이야. 예? 그죠? 폐에 세포의 파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색정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중량물 구조 장비인 에어백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예.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에어백을 사용할 때는 작은 에어백을 위에 놓고, 이게 맞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에어백을 밑에는 큰 거, 위에는 작은 걸 올려야 되고, 공기를 불어넣을 때는요, 밑에 큰 것을 1번, 작은 것을 2번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차례도. 그 다음에 약간 빼줘서 이게 버팀목 이렇게 대줘서 약간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이 밑에 소방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에어백을 필요한 높이까지 부풀어 올라오면은 공기를 조금 빼면서 밑에 이렇게 하중이 분산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소형과 대형을 겹쳐서 사용한다 할 때는 소형 능력 한 개밖에 안 돼. 대형 분양 능력을 초과하면 이게 틀렸습니다. 소형 능력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야 맞습니다. 대상물이 들어 올려지는 것과 동시에 버팀목을 대준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그림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림 파일을 분명히 올릴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방법을 청인이라고 얘기했죠. 청인체 유해성이라고 했습니다. 적인이라고 했습니다. 적인 인화성이야. 이거는 화재 연소입니다. 연소. 화재 위험입니다. 인화 화재 위험. 황은 황반이라고 그랬어요. 황반. 그래 뭡니까? 청은 인체의 유해성이고요. 적은 화재 연소거든요.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그 다음에 황은 반응성이거든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청은 인체 유해.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은 연소, 화재.
화재 위험. 황은 뭡니까? 반응. 1번이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청인, 적인, 황반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로 안에 들어갈 로프총. 요번 시험이 숫자가 나왔어요. 사실은 숫자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숫자 내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험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되면서 숫자가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숫자 중요하죠. 숫자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래요, 사실은. 예. 자, 숫자가 일단 나왔는데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총이에요. 각도는 65도입니다. 로프총을 발사할 때 65도로 발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구는 수평면 기준. 총구는 이 수평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도야. 45도로 하는 겁니다. 부두기 45도의 각도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뒤집어서 격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발사할 때 65도인데 65도란 말이야. 그런데 부두기에 45도 각도로 왜냐하면 앞에 장기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45도밖에 각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럴 땐 뒤집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야? 65, 45, 45예요. 65, 40, 이상 이하가 나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45 이상이죠. 45 이상의 각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5 이하의 각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허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상 이하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수상구조 시에 직접 구조한 것 중에서 구조 대상자의 의식이 있을 때 쓰는 것이 가슴잡이야. 의식이 없으면은 한 겨드랑이, 두 겨드랑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가슴잡이의 특징은 뭐냐? 의식이 있으니까 후방으로 접근해야 돼. 후방으로 접근해야 돼.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아 끌듯이 해서 자세가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물 위에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이 가슴잡이고 의식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한 겨드랑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 한 겨드랑이는 수면과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돼야 돼. 그쵸? 자, 그래서 구조 대상자 전방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자, 이게 맞는데, 구조대원 오른손으로 구조 대상자의 오른손을 잡는다. 이것은 말이죠. 후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어. 그쵸? 후방으로 틀렸다. 옳은 것은 뭐였죠? 구조대원이 구조동사 후방으로 접근해서 맞습니다. 한 손으로 같은 쪽 겨드랑이를 잡는 것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구조대원의 손은 겨드랑이 밑에서 위로 끼듯이 잡고서 구조 대상자가 수면과 수평은 한 겨드랑이.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구조 대상자 자세가 수직일 경우에 그러니까 구조 대상자가 서 있다는 거야. 서 있을 때 두 팔로 잡는다는 건 두 겨드랑이야. 두 팔로 겨드랑이 잡는 건 두 겨드랑이야. 두 팔로 겨드랑이 잡는단 말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수면과 수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건 두 겨드랑이다. 자, 그 다음 후방으로 접근한다. 맞죠? 예. 오른손을 뻗어서 오른손 겨드랑이를 잡아 끌듯이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유지한다. 자, 수면과 수평이 아니고 수평을 유지해서 간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 포인트를 몇 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헬기 출동 요청 시에 헬리포터가 없는 장소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 헬리패드가 헬리포터가 있어요. 헬리포터는 이건 정식 착륙장이야. 헬리패드는 임시, 가설. 이것을 헬리패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헬기에 바람이 날릴 우려가 있을 때는요, 먼지도 나고 할 때는 물을 뿌려줍니다. 표면에 물을 뿌려준다. 이건 맞는 겁니다. 바람이 이게 하향
그 브레이드가 하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 먼지가 엄청 날리죠. 모래 같은 데는 물을 뿌려줘요. 예. 서방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죠? 산불 끌 때도 그렇고. 자, 착륙 장소와 장애물과의 각도. 이것도 숫자가 또 나왔어요. 12도가 맞습니다. 각도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헬기가 뜨잖아요. 이렇게. 헬기가 왕 뜨면 이 브레이드, 이 날개에 하양풍이 실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물건이, 여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 있으면은 이것이 12도를 보는 거죠. 예. 12도 이상 올라와서 붙어 있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직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지역에서 성장한다. 이건 맞아요. 근데 경사면이 8도네. 경사면이 8도로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8도 맞습니다. 자, 이 착륙 경로. 이 착륙도요. 30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 자, 뜨고 내리면 이 거리가 30m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숫자 노름인데 38도 다 맞아요. 이건 12가 맞으니까 틀렸고 물을 뿌리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올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6번에 유해 물질 사고 시 누출 물질에 대한 처리 방법인데요. 매년 나오죠. 뭐 이것도 제가 수없이 시험에 나온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물리적과 화학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표시는 안 됐지만 물리적과 화학적인 방법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덮기가 나와 있어요. 일단 덮기. 자, 덮기라는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지. 휘발성이 약한 액체에는 적용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구분하라 이렇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뒤에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사실 뒤에 내용을 집어넣으면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 내용이 좀 쉬워요. 그런데 이거 과감하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말을 자꾸 이렇게 말장난을 쳐가지고. 그 다음에 흡수. 자, 흡수는 화학적인 거잖아. 누출된 물질이, 흡수라는 것은 누출된 물질을 스펀지나 흙, 톱밥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만든다. 흡수한다. 이거 맞네. 2번은 맞는 거예요. 중화라는 것은 뭐냐? 중화라는 것은 화학적인 내용이잖아요. 화학적인 방법인데 오염물질의 농도를 낮추어서 농도를 낮춘다는 것은 희석이야. 희석 방법이에요. 그죠? 네, 틀렸어요. 그 다음 응고도 화학적인 방법이죠. 유화제를 사용해서 유화제를 사용했다고 하면 유화철이야. 이거는 유화철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번에는 조금 작년하고 다르게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렇게 갖다가 질문하는 형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수중 탐색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잠수 물리에서 수중 탐색, 이것도 매년 우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만, 일단 내가 설명할 때는 줄을 이용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걸 구분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있겠습니다. 자, 소용돌이 탐색이 있습니다. 자, 소용돌이 탐색이라는 것은 뭐냐? 소용돌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소용돌이 탐색이야. 그죠? 이것은 큰 물체를 쓰는 데 쓰는 거야. 큰 물체를 찾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체를 했네. 일단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90도씩 이렇게 돌려가는 거. 이게 맞습니다. 다 원형 탐색은 뭐냐? 이 줄로 하는 거야. 그죠? 줄을 이용해서 원형을 돌리는 겁니다. 자, 시야가 좋지 않으며 탐색 면적이 좁다는 게 맞네. 시야가 좋지 않고 탐색 면적이 좁을 때 쓰는 겁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줄을 사용하고요. 자, U자 탐색은 뭐냐? 자, U자 탐색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요철처럼 하는 것이 U자 탐색이야. U자 탐색은 말이죠. 이것은
보통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지역에 쓰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좁고 탐색 면적이 넓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탐색 구역의 외곽에 평평한 두 줄을 설정하고 했는데 이거는 왕복 탐색을 얘기하는 거네. 그죠? 왕복 탐색. 왕복 탐색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교육시킬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합니다. 옆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근데 사실은 미국 소방학교 교재에는 우리가 미국 소방학교 교재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7, 80%가. 거기에는 왕복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야가 좋아야 돼. 시야가 좋을 때 쓰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교육할 때 시야가 어두울 때가 많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조금 이게 오차가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바꿔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U자 탐색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왕복 탐색을 얘기한 것이고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틀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작성할 수 있는 일지가 모두 고르시오. 일지를 6가지가 7가지인가 있죠. 7가지 일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구급 활동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통계 자료, 그 다음에 병원에 한 장 주고 우리가 한 장. 요즘 뭐 패드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기록하고 사인받고 하는 거니까 모든 기본이 되는 구급 활동 일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할 때 거절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심폐정지 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있습니다. 심정지. 중증 외상도 있습니다. 심정지, 중증 외상 다 있어요. 응급초진 이런 건 없고요. 응급초진 이건 병원에 가야 있죠. 뭐 이건 없습니다. 감염성 유해물질 있습니다. 코로나19. 예, 있습니다. 있지. 써야 됩니다. 심내혈관 질환 환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 빼고 다 있어야 되네요. 예, 마가 빠진 전부 다. 그럼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다수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예,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소방위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딱 이걸 봤을 때 포인트를 보라 그랬잖아. 예? 딱 보면 뭐가 보여? 쇼크가 보입니다. 저산소증. 이 긴급이야. 바로 병원 가야 돼. 병원 이송입니다. 처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즉각적인 처치를 했을 때 안정화될 가능성과 소생 가능성이 있으면은 적색 긴급 환자다. 그런데 응급 환자는 뭐냐? 아직까지는 쇼크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쇼크가 아니야. 그거는 응급이에요. 그런 용어가 들어가면. 그리고 또 처치를 하면은 45에서 60분을 견딜 수가 있어. 이거는 응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응급 이거는 뭐 위험성이 없는 것이고, 예? 예. 지연은 사망한 것이고, 답은 1번이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승용차와 1톤 화물 트럭이 사고가 나서 연료가 유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 연기가 나오고 있다는 불이 붙었네. 환자 평가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죠. 그죠? 예. 일단은 현장 확인이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 확인 다음에 1차 평가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부 들어가고. 순서대로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재평가. 5분. 들어간 거죠.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예.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출동해서 성인 환자가 1차 평가를 시행했는데 우선 처치 및 이송이 요구되는 환자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긴급한 환자가 누구냐 묻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야 돼. 가장 긴급한 것은 뭐냐? 기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산소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호흡이 따라야 되고 CPR.
그 다음에 출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긴급한 거야. 그렇죠? 자, 지혈이 안 되는 출혈이야. 이건 긴급이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돼. 맞습니다. 손가락 절단은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없어. 이건 아니고. 1m 높이의 낙상, 이거는 소아는 3m고요. 그 다음에 성인은 6m입니다. 틀렸습니다. 수축 기압이 나왔네. 수축 기압도 그래. 수축 기압도 보통 120에 80? 수축이 80이고 이완이 80, 수축이 120이고 이완이 80이야. 110이면 정상이야. 수축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보시면 됩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맥박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맥박. 자, 그럼 맥박이 나왔으니 기본적으로 맥박 뜨는 숫자가 얼마냐? 보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보통 120에, 120에 160. 신생아는 120에 160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인은 뭡니까? 60에 100이죠? 성인. 저는 55입니다. 맥박이 별로 안 뛰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이게 내가 맥박이 뛰고 있나 이상할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신생아 150이라고 그랬으면 뭡니까? 120에 60인데 150이라고 했으니까, 예? 빠른 맥이다.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없어. 신생아이기 때문에. 성인 같은 문제가 있지. 그렇죠? 불규칙한 맥박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심실세동 뭐 얘기하지만 부정맥이라고 하죠. 우리 대부분 성인의 우리 특히 저도 뭐 소방을 평생 했지만 연기 마시고 이렇게 하면 폐가 안 좋아요.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또 운동 공포, 열, 고혈압, 예, 이럴 때에 나타나는 증상은 빠르고 규칙적이고 강한 맥박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맞습니다. 빠르고 규칙적입니다. 그러나 머리 손상,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은 느린 맥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빠르고 규칙적이고 빠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예,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23번 보겠습니다. KD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 KD, 우리가 몸에 짧은 우리가 고정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왜? 차 안이 좁으니까 보통 앉아 있잖아.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순서를 물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를 고정시켜야 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선 머리 고정. 이것이 우선 1번입니다. 그리고 ABC를 합니다. 머리 고정 ABC가 1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목보호대를 바로 대야 돼요. 경추. 바로 대줘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일적 평가예요. 답이 나온 거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세 개만 외워라. 순서는. 나머지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뭡니까? 다, 가, 나. 3번이네, 답이.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 순서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간, 밑에,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 밑에, 위에 순서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 환자가 머리나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헬멧을 제거. 이것도 소방위 시험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소방 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헬멧을 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알면 돼. 우리가 처치하는데 헬멧의 제거가 필요하냐, 아니냐.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헬멧을 제거해야 된다면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데 굳이 헬멧을 제거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2차 충격이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기도나 호흡에 문제가 없으면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 또 호흡 정지나 심정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해야지. 심정지나 호흡 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또 헬멧이 환자를 평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지.
헬멧을 쓴 상태가 긴 척추 고정판 환자에 고정할 경우에 머리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필요 없는 거지. 헬멧을 건드린다는 것이 척추 고정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지만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잖아. 굳이 그걸 풀어가지고 건들려서 2차 장애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약간 애매해요. 이것도. 이게 우리 중학교에 있는 용어, 이런 것들을 다 사실 써야 되고,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봅시다.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이렇게 꼭 굳이 표시를 해야 되나? 아니, 중앙소방과 공통교재에 한해서 하면 되지. 꼭 이걸 표시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제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젖꼭지라는 말 우리 교재는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젖꼭지라는 말을 썼죠. 예. 지금 위에 몇 번에 몇 이렇게 아니면 가슴 중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 연결선이 맞는데 젖꼭지 연결선이 이게 맞는데 이 아래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 수축과 이완은 50대 50이 맞아요. 네, 이거는 맞는 겁니다. 답이에요. 압박 후에 완전한 이완은 갈비뼈 골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압박 후에 완전한 이완이 갈비뼈 골절을 부작용한다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압박을 하고 완전히 이완을 시킨다는 것은 다시 그 정맥을 환유시키는 거야. 그 환유시키는 것을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감소되면은 다시 말할게요. 이완을 시킬 때는 정맥에 있는 피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짧게 하면 올라오는 양이 적어지면 압축할 때 피가 모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피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이완을 나름대로 완전히 해줘야만 정맥에 그 피가 쫙 끝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또 피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수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완을 완전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이 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맥의 피를 완전히 충분하게 받아서 또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서 수축할 때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예요. 혈류량이죠. 혈류량이 문제야. 뼈의 문제가 아니다. 뼈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가슴 압박할 때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압박을 한다. 그건 이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문제 좋은 문제예요. 용어를 굳이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용어를 옛날 쓰던 용어는 사실 우리 중앙학교에 공통교재에 들어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서방상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